앞에 나왔지만 여러분 먹고 살기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 엄청나게 확산되었다. 전염병이 미친 듯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염병을 어떻게든 뭐 역학조사를 해서든지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겠지만은 지금 조선 후기의 이 상황, 조선 후기의 이 상황은 그냥 전염병 걸리면 100%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전염병이 걸리는 원인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뭐 물을 마신다던가 음식물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병자들 옆에 있어서 그대로 옮아서 다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안선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해안가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나 매일매일 이상한 배가 보여요. 우리나라 배와 모양이 다른, 아니 어떻게 쇳덩어리가 바다 위에 떠있지? 이양선의 출몰. 외국 배, 서양 배가 이제 우리나라 그 연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전마들은 뭐지? 우리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외부에서 오랑캐들이 또 쳐들어오나? 라고 하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치인은 이 당시에 정치인들이 세도 정치에 더 이상 권력을 비슷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당끼리 권력을 나눠 가지지 않겠다. 누구만 권력을 가지겠다.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여러분 제일 엉망진창의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자기 가족들끼리 경영하는 회사. 뭐 제대로 뭐 권력 견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횡령도 막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국가를 집안 사람들끼리만 나눠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은 너무 어리거나 워낙에 왕실의 손이 귀해서 왕실의 핏줄이 계속 끊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척 중에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글을 모르는 왕도 있었대요. 글을 모르는 왕도 있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라 상황이 파탄이 나게 되었다. 농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종교 나옵니다. 위에 있는 여기 있는 거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 종교였던 천주교. 천주교는 서양에서 들어왔다. 맨 처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인지 알았다라고 해서 서학이라고도 불렸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서학에 맞선다, 서학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오랑캐의 종교를 믿지 않겠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든 종교 믿겠다라고 하는 동학이 있습니다. 동학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동학의 이름이 천도교예요. 천도교. 자, 여튼간 그러면 일단 서학부터 볼게요. 천주교부터 볼게요. 자, 17세기에 청나라를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학문으로 소개된 서학은 남인 계열의 학자들과 중인들에 의해서 점차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 천주교의 평등 사상과 내세 신앙은 세도 정치로 고통받던 농민들의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초기에 정부는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적 간대하였다. 천주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딴 사교, 사악한 종교 따위 어차피 성리학이 바로 쓰고 백성들한테 성리학이 널리 퍼뜨리고 성리학이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조선을 잘 다스린다면은 결국 사람들은 저런 사교에 빠지지 않고 천주교로 돌아오게 돼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여자들 그리고 천민들 중심으로 하여 천주교가 널리 확산이 되었으며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당시에 지배층 생각하기에 워낙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자, 마저 읽을게요. 그러나 평등 사상이 확산되고 천주교 신자가 제사를 거부하자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극단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맨 처음엔 여자들과 천민들 중심으로 확산되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한테도 이 천주교가 확산이 되었거든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남인이나 소론들 사이에서 이 천주교가 퍼졌어요. 그런데 양반 중에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천주교에서 이 당시에 조상님에 대한 제사를 비판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모님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위패라든가 그리고 제기들, 제사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부 다 공개적으로 다 불질러 버려요. 그냥 나는 부모님한테 절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이거는 귀신이야!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리학 기반으로 했었던 조선시대에 엄청나게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양반은 사형당하게 되었고, 이 양반이 살고 있었던 집터도 끔찍하다라고 해서 그 집 전부 다 허물고 거기는 아예 호수로 만들어버렸어요. 물로 메꿔버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거 천주교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 새끼들 이거는 애미애비도 없는 종교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이교 가운데 가장 윤리와 기강이 없는 것이다 나와 있죠.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원래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느냐. 라고 하면서 내세 신앙에 대해서 죽은 이후 세계에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 개무시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자, 정부는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천주교를 사교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도정치 시기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노론 세력이 남인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거에 걸려서 유배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약용. 기억나죠? 정약용 그 삼정의 문란 할 때 그 군정의 문란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 유배지에서 그 사람이에요. 다음, 동학이 농민의 마음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내용은 비슷해요, 사실. 천주교를 많이 보고 따라서 만든 다음에 갔네. 유교 섞어버리고 도교 섞고 막 이렇게 불교 섞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신앙 섞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짬뽕된 성격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천주교랑 많이 비슷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통 신앙하고 관련이 많았기 때문에 농민들 중심으로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이 몰랑 양반들은 먹고 사는 게 거의 농민들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이 아픈 부분에 이제 어루만져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삼남지방, 여기 삼남지방이라고 나와 있죠. 삼남지방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 네모, 최재우는 성학에 맞선다라고 하는 의미로 동학을 창시하였다. 동학은 시천주, 우리는 모시고 있다, 신여라고 할 때 시자예요. 우리는 하늘의 주인 천주를 모시고 있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동등하다, 인내천 세상이랑 비슷해요. 자, 내세워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후청개벽. 지금 세상은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후청개벽을 내세워서 세도 정치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동학의 확산에 불안해진 정부는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그 최재우를 처형하였다. 그러나 평등 사상을 내세운 동학은 현실 사회의 불만을 품은 농민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끝난 거예요. 맞죠? 일단은 끝났어요. 자, 뿅. 다음. 자, 그 다음 페이지가 무엇이냐? 요겁니다. 흥선대원군 이야기 나오는 거. 교과서 몇 페이지냐? 얍. 90페이지거든요. 자, 90페이지이기 때문에 아까 그 페이지에서 90페이지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그건 전부 다 빼면 됩니다. 90부터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됐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반장아, 성민이 나갔으니까 들어오라고 좀 전해줄래? 오케이. 자, 그러하였다. 흥선대원군. 여러분, 사실 내가 이 다음부터는 수업을 진짜 완전 대충은 아니지만은 좀 간략하게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이 보통 중3 때 배웠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배웠어요. 작년에 배워서 여러분이 의외로 많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작년에 공부 안 해서 잘 몰라요. 혹은 선생님 저 잘 기억 안 나요. 작년에 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하는 애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이제 흥선대원군 이야기 볼게요. 여러 번 질문하겠습니다. 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원군은 누구게요? 누구한테 붙여주는 이름이 대원군이 이게? 뭐임? 안 들려? 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붙여주는 이름이게? 명칭이게? 왕의 아버지입니다. 왕의 아버지. 그렇지. 왕의 아빠. 여러분 근데 정상적이라면은 원래 왕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상 대원군은 딱 3명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 살아서 대원군에 임명된 사람은 여기 있는 흥선대원군 1명뿐입니다. 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권력이 많겠어요. 자, 그래서 1863년부터 1873년 10년 동안 왕을 대신하여 조선의 부패한 정치를 개혁을 하면서 엄청나게 개혁 정치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아하니 자, 흥선대원군이 대원군이 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일단 볼게요. 서구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서 중국이나 일본의 개항을 강제를 요구했었던 그 시기에 조선에서는 세도 정치, 집안들끼리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상황, 부패, 부정부패, 매관매직 막 이런 게 끊임없었던 상황. 이 지속되면서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특히 삼정의 문란, 기억나죠? 삼정의 문란, 군정, 전정, 황국의 문란, 삼정의 문란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농민봉기가 빈번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농민봉기였고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었던 1862년에는 거의 1년 동안 200번이 넘는 농민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백성들이 야, 내 진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1863년 아하 임술농민봉기 일어나고 바로 1년 뒤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느냐? 흥선대원군이 만들고자 했었던 나라는 즉 바로 1. 왕권이 강한 나라 2번 부국강병한 나라 3번 민생이 안정된 나라 4번 서양 혹은 오랑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론 즉 어게인 1392년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목표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됐을 때 왕권이 강하고 나라가 안정되었었던 것처럼 나 역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50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좋지 않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500년 전의 법에 따라서 지금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겠다.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 전부 다 그만. 우리 외교도 중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랑 지금 조선이 망할 때쯤이랑도 상황이 너무 극과 극이거든요. 모든 상업, 경제의 발달, 무역의 발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전면 부정하겠다. 조세제도도 전부 다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 어게인 1392라고 하는 게 티가 나기 전까지는 흥선대원군이 진짜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았어요. 봐라, 왕권이 강하고 부국강병하고 민생이 안정되고 그리고 외부 세력한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게 얼마나 있어 보이노. 하지만 최종 목표가 결국 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비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민생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으며 부국강병한 조선을 만들려고 하였는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였는가, 이거 총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나오거든요. 필기 잘 하도록 하세요. 그럼 처음 일단 흥선대원군이 정치 잘하는 거, 백성들한테 사랑받았던 거. 10년 동안 일단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
한테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민생 안정정책, 세금제도 개혁 이런 걸 통해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인데 일단 그 내용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통치체제를 어떻게 정비하였을까?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고 어떻게 부정부패한 정치체제를 개혁하려고 하였는가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세도 가문의 영향력을 약화하여 정치기강을 바로잡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도 정권의 핵심 권력 기반으로서 군사적인 군사와 정치 업무를 총괄하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였다. 비변사 기억나면은 기억하세요. 비변사 기억나면은 기억하세요. 와, 기억이나 미음 이런 거 누르란 거는 겁나 또 잘하네. 자, 여러분, 임진왜란이 이제 진행이 되는 와중에 결국 빠른 정치 의사 결정을 위하여 이제 원래 임시기구였다가 정식기구로 만들어진 게 바로 비변사였고,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결국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의정부와 육조가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맞나? 기억나나? 오케이, 여러분. 자, 그런데 다시 임진왜란 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였고, 그리고 대신에 전통적인 권력 기관이었던 의정부, 그리고 삼군부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정치 업무는 의정부, 군사 업무는 상군부에서 나누어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왕실 종친과 남인, 북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세력을 의정부와 상군부 등의 고위 관직에 임명하여 자신의 취지 기반으로 삼았다. 세도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 붕당 정치 할게. 여러 명의 정치 세력을 내가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자, 지금 우리나라 사회 경제를 반영한 새로운 법전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게 바로 대전회통입니다. 첫 번째의 법전이 경국대전, 두 번째 법전이 영조 때 만들어진 속대전, 세 번째 법전이 경조 때 만들어진 대전 통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조선시대의 법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 한마디로 고종 때 만들어진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하였다. 법전을 편찬하여 법 규범과 제도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고쳤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부 유력 가문과 협력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이게 동그라미 1, 2, 3번까지만 했다. 다음 뿅.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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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일단 밑에 민생 안정부터 할게요. 흥선대원군이 잘했던 정책부터 할 거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불과 1년 전이었던 1862년에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난 해였다. 자, 이 임술농민봉기라고 하는 것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이제 백성들의 어려움, 세금제도의 곤란함, 먹고 살기 힘듦, 이걸로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자, 이에 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줄, 이게 바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였습니다. 자, 삼정의 문란 중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환곡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이 운영하는 사창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매간매직을 통해서 사또들, 지방관들, 수령들이 엄청나게 백성들을 삥 뜯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보통 매간매직, 돈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관직이 적어도 5억 정도는 했었거든요. 많게는 10억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 1년 만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금을 5억, 10억씩 거두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제도를 할 때 세금을 너무 지나치게 세금 말고 이자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100%, 200% 그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 매간 매직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게 된 지방관들이 황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인성이 좋은 사람, 인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인성 좋다고 소문난 사람한테 이 창고를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창제 개선이에요. 오케이? 사창제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의 창고가 아니라 지방관이 운영하는 창고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인덕이 훌륭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적으로 운영되는 창고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리들의 중간 수탈을 막았다. 그리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숨겨져 있는 토지를 찾았다. 보통 농민들만 계속 세금을 내고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양반들은 자기가 토지가 있어도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숨겨진 토지, 미신고 토지. 그러니까 탈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숨겨져 있는 토지를 전부 다 찾아내서 강제로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고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이게 동그라미 6번이에요. 호포제. 집집마다 포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군정의 문란에서는 16세에서 59세 사이에 양인, 그러니까 평민들 남자한테만 거두는 게 군정이었거든. 군포였거든. 자, 그런데 이제는 양반, 평민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거둔다라고 하는 게 호포제였습니다. 당연히 호포제를 실시함으로써 양반들의 불만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호포제를 실시하여 조세 부담을 커지게 되었다. 호포제 실시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흥선대원군이 미움을 많이 받게 되었고 양반들이 이를 갑니다. 저 새끼 어떻게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도를 넘기만 해봐. 민심이 떨어지기만 해봐. 그럼 바로 쫓겨내버릴 거야.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완전 충격을 먹는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하니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철폐하였다. 서원 철폐. 선생님,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구였나요? 지방 양반들의 거점. 그리고 또 양반들이 탈세. 그리고 또 토지를 숨기는 기반. 왜냐? 서원에다가는 국가가 세금을 물지 않았거든요. 성리학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안 할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세, 토지를 숨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서원이었고 흥선대원군은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였느냐. 서원에는 이제 글 읽는 성리학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둑놈들이 모인 소굴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600여 개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전부 다 없애버렸다. 선생님 47개는 왜 남겨놨어요? 그렇게 안 좋으면 다 없애버리지! 이 47개는 예전에 역대 왕들이 만들어준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이 그 이름도 지어주고 대해놓고 내가 너희 서원에다가는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보장을 해줬었던 그런 서원 47개만 남기고 전부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 당시 서원은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등 본래 목적과 달리 변질되어 있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빡쳤던 전국에 있던 모든 양반들, 유생들, 성리학자들이 경복궁 앞에 와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성리학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하십니까? 라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게요? 여러분이 흥선대원군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똑똑똑. 아씨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 꽉 차게 한 1000명 정도 왔었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전부 감옥에 보냈대요. 감옥에 보냈는데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지 않도록 그때 감옥이 전부 다 차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옆에 빽빽빽빽빽빽하게 전부 다 모여있을 정도로 그랬대요. 그 한 번 겪고 나니까 양반들이 와씨
이거 함부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도 못하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이를 가게 되는 원인 하나 더가 추가가 된 거죠. 믿으시세요. 서원의 철폐는 국가재정 확충, 민생 안정에 기여하여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지만은 양반 요생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경복궁 중건을 통해서 결국 이제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왕의 권위를 위하여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을 크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경복궁 불타고 이제는 창덕궁, 창경궁 막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궁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왕실의 권위를 살리기 위하여 원래 이성계가 만들었던 것보다 정도전이 만들었던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경복궁. 자, 이때 경복궁 만들었는데 들어갔던 돈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8조래요. 오케이? 8조 원이라고 했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8조 원에는 인간들의 노동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또 세금이 2배로 뛰고 돈이 부족해지고 이상하게 완성될 것 같으면 병기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게 한 2번 정도 반복됐대요. 2-3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씨 이거 하느님이 만들지 말라고 일부러 번개 때리는 거 아니야? 불길한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은 강제 기부금을 받으면서 까지 경복궁을 만들려고 하였다. 민심은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실의 존엄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위도 높이고자 하였다. 부족한 공사비는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충당하였다. 그러나 원납전을 강제로 거치자 백성들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원납전, 원통해하면서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다라고 불렀다. 오케이. 자, 그리고 시중에 화폐가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 화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완전 오르게 되겠죠. 맞나? 시중에 화폐가 부족하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경제가 많이 다운되게 됩니다. 경제가 침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복궁에만 미친 듯이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새로운 화폐를 미친 듯이 찍어내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폐를 찍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료수 하나에 1,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일어나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돈 상평통보 말고 돈이 부족하니까 찍어내야 되겠는데 상평통보는 찍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상평통보에 곱하기 100배의 가치를 가진 하나당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 해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뭐랑 똑같은 거냐. 우리가 지금 10,000원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더 많이 만들기에는 돈이 아깝고 하니까 일부러 지폐를 100만원짜리를 만든 거야. 100만원짜리의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얘들아 많이 사용하도록 하여라 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우리나라에서 물가 올라간 사례보다는 아무래도 독일의 예시를 들은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독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전쟁에서 지고 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됐거든요.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한 번은 라면을 사려고 어떤 사람이 리어카에다가 한 1,000만 원이면 라면 한 개인 거예요. 1,000만 원을 싣고 가다가 이제 골목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들었대요.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풀에는 리어카는 돈은 당하고 1,000만 원은 그대로 있었대요. 1,000만 원은 너무 똥값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힘들게 안 가져가고 술에는 물건이기 때문에 재화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서 이거 몇 억씩 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독일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을 때 어떤 아줌마가 해외여행을 갔대요. 해외여행을 엄청 오랫동안 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집에 편지가 엄청 많이 와 있더래요.
아니 이 편지는 뭐지? 라고 해서 편지의 첫 번째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만 뭐라고 적혀 있느냐? 고객님의 돈 3천만 원이 저희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금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거 찾아가세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 찾은 다음에 물건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고객님의 그 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가 왔었대요. 아니 근데 뭔 편지가 이렇게 많이 왔지? 해가지고 보니까 고객님의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가세요. 하다가 맨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고객님 돈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는 편지의 우표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오케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었고 흔히 사용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미친듯이 올라가게 되었다. 민생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흥선대원군의 인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양반들은 이것이 바로 기회라고 노리게 된 거예요. 자, 맞아볼게요. 그리고 백성들은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아니 정조가 수원화성을 만들 때에는 일당 알바비를 주고 만들었었는데 흥선대원군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강제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성문, 남대문 수립하는 사람들한테까지 통행세,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거두었으며 계속 불탔다 했다 해가 맞지? 그래서 목재가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양반들의 자기 조상님들 묘지에 있는 훌륭한 나무들 이런 거를 베어내서 경복궁을 만들려고 하였다. 결국 경복궁 중건은 양반과 백성 모두에게 원망을 샀다. 그리고 양반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흥선대원군을 10년 만에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다시 흥선대원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두 페이지는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이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또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여러분 오늘이 5.18입니다. 그래서 지금 5.18이니까 영상 하나 보라고 가져왔어요. 종치면 나가도 됩니다. 이거 말고 좋은 영상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주거든요.